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김현 감호조에 나오는 호랑이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룻밤 원나잇 했었던 김현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좀 애틋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스토리 전체는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귀히 여겨서 나중에 호원사라고 하는 사찰을 세워준 이야기, 그리고 호원사 연기담에 아마 그 이야기가 있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련은 여기에 중국에서 유행하던 호랑이하고 산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이게 들어가서 굳이 저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그게 태평광기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태평광기 429권 송나라 때 책입니다. 그런데 당나라 793년 이야기를 적고 있고, 신도징이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저 신도징이라는 사람, 근데 저 구절이 사실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비슷하다고 저렇게 넣어버리면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도 여기서 채록된 것도 아니고 원래 다른 책에 있는 거를 또 갖다가 막 때려 넣는 그런 방식은 좀 편찬에 약간 올바른 방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비슷해서 아마 저런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막 강하게 남아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비해서 한번 봐봐, 뭐 이런 뜻으로 넣은 것 같아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딱 전설의 고향이에요. 황관이라는 지방에서 이 신도징이라는 사람이 한주 십방현이로 부임해서 가야 된대. 이렇게 이동해 가야 된대. 그런데 그저 한주라는 데가 어디냐면 사천성 성도 쪽입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이동하는 과정에서 겨울에 춥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도 많이 나오는 그 대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객은 아니고 부임자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 됐고, 들어갔더니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부부와 젊은 여자애가 있더래. 여자애는 14살에서 15살 정도 된대. 근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노부부가 이게 되나. 물론 노부부 이게 조금 뭐 손장가, 손녀인가 싶기도 하고, 뭐 설정은 그래. 설정은 그래.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하루 자고 가도 되냐고 이렇게 해서 자고 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들어서 또 내가 쟤랑 어떻게 저렇게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좋다고.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화전민들 입장에서는 관리로서 이렇게 부임해서 가는 사람에게 얹힐 수 있으면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남자도 굉장히 괜찮아요. 여기 스토리를 보면 남자가 굉장히 괜찮아. 그래서 부임지에 가서 잘 살았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자가 좀 오랫동안 이렇게 잘 하고 있다가 나중에 호랑이가, 이 스토리는 좀 달라요. 호랑이가 산을 그리워합니다. 그 여자가 호랑이였는데, 그래 난 거기를 좀 친정에 좀 가보고 싶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오래 살아도 짐승은 짐승인가? 이게 반려동물과 같이 살 때 반려동물의 생각은 과연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결국 나중에 계속 오래 살다가 다시 가게 돼요. 부인의 요청으로 갔더니 집은 다 허물어졌고, 부모는 떠났대. 이동했대. 그런데 거기에 낡은 호랑이 가죽이 하나가 있더래. 그래서 이게 아직도 있네? 이러면서 그걸 딱 뒤집어 쓰니까 호랑이로 변신해서 남편을 핥히고 뛰어나가더라 라고 하는 걸로 끝나요. 스토리는 그렇게 끝나요. 여기에. 그래서 이련이 뭐라고 써놨냐면, 똑같은 호랑이 얘기인데 한쪽은 여자가 끝까지 남자를 위해서, 그 호랑이가 끝까지 남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했고, 여기는 그 본성을 끝내 어떻게 중화시키지 못하고 다시 호랑이로 돌아가는 걸로, 그리고 그때 자기 가족을 핥히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호랑이 이야기가 더 좋은 거 아니냐?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둘 다 왜 하필 암호랑이인가?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수동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주적으로 자기를 찾으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굳이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좋은가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랑이도 그렇게 생각했는갑지, 신도징 부인은 그렇게 생각했는갑지. 내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서 사람으로 변신해서 들어가 살아보니, 야, 이게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갔다. 거기서 남편 밑에서 개고생하면서 이렇게 일구면서 사는 것보다, 가정을 일구면서 사는 것보다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면서 산천을 떠돌아다니면서 큰 소리 치는 게 좋았다. 야, 이게 해석 방식에 따라서 저는 사실 신도징의 호랑이가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호랑이가 그 야수성을 잃어버리면 그게 호랑인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대비되는 이야기를 놓고 김연 가모의 호랑이야말로 대다 좋아요 라고 이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묶어서 김연 가모 쪽의 그 호랑이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설정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상을.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사론을 쓰죠. 그래서 자기 주관을 쓴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래서 호랑이 이야기는 여기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감통편에 보면 융천사, 융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해성가를 지었다라고 나오는데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나오는 거는 거열랑, 실처랑, 보동랑이라고 하는 세 화랑이 풍악. 저게 이제 어디까지 저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풍악이면 어디냐면 금강산입니다. 왜 풍악이 금강산이 저게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냐면, 풍악이라고 신라시대 때 안 불렀을 것 같은데 그때는 개골산이거든요. 금강산은 훨씬 더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금강산 발현수 뭐 이렇게 나오는 게 그거는 좀 더 뒤에 얘기고, 그러니까 금강산을 불교적으로 개착한 거는, 그러니까 금강산이 4개의 이름이 있잖아. 풍악, 이건 단풍, 개골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돌산이라서 그래요. 돌산이라서 뼈 같다, 흰 돌과 같다. 그러니까 화강암산이라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풍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나무들이 단풍을 드는 거고, 그다음에 복례산이라고 하는 거는 삼신산에서 삼신산이 복례방장 영주인데 요런 산들을, 요 신선이 사는 산들을 통칭해서 박산이라고 부릅니다. 한나라 때 박산이라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산이 복례산이죠. 그래서 원래는 금강산이 도교적인 것과도 좀 연관이 있는갑다라는 신선사상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신선사상입니다. 그래서 좀 연관이 있는갑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붙는 게 금강산이라는 불교적으로 이제 제 구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진표율사입니다. 진표율사, 신라하대의 진표율사. 그래서 경덕왕 때니까 중대네, 중대. 신라 중대의 진표율사가 되고, 그래서 저때 과연 풍악이라고 했는지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료들을 다룰 때 뒤에 사람들이 글을 쓰면 그 당시 이름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 그 당시에는 유행했는데 원자료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금강산을 유람했대. 그런데 해성이 심대성을 범했대. 심대성이 28숙 중에 하나인데, 해성이 그 28숙이 어떻게 보면 별자리를 이렇게 보는 28숙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성이 그걸 침범해 갔다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해성하고 28숙은 완전히 다른 데 있는 거거든. 이렇게 입체로 보면. 아니 그렇잖아. 해성은 눈앞에 있는 거고. 그런데 해성이 심대성을 범하면 국가에 위기가 있고 국왕의 안위에 문제가 있어. 변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큰 일이 벌어진 거야. 일식월식도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융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제가 해성가를 불러서, 향가를 불러서 해성을 날리겠습니다. 이건 100% 승리합니다.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식, 월식, 뭐 해성 이런 거는 향가가 아니고 그냥 뭘 불러도 다 된다. 부르는 사이에 끝난다. 부르는 사이. 해성은 더 빠르다. 그래갖고 불렀대. 해성가를 불렀더니 해성이 사라졌대. 지금 생각으로 볼 때는 조금 유치한데 그때는 큰 사건이어서 이게 수록이 돼 있는 거예요. 해성가 이 옷 때문에 이제 향가를 알 수 있는데 옛날 동쪽 물가에 이게 해성가예요. 해성가. 옛날 동쪽 물가에 건달바가 놀던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바라보고 건달바는 식향 건달 다리 떠는 건달이 저기서 나온 거잖아. 향기를 먹으면서 음악신 요즘으로 얘기하면 천사에 해당하는 게 저런 건달바입니다. 기쁨조 딴따라 플러스 천사 그게 건달바야. 건달바. 그래서 놀고 먹는다 그래서 건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동쪽 물가의 건달바의 성을 바라보고 왜군이 왔다. 그러니까는 외놈들이 도전해 왔다라는 얘기예요. 횃불을 사르라 변방의 무리여.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들고 일어나라. 새 화랑이 산을 보려고 함을 듣고 달도 밝게 불을 켜는 바에 그러니까 달이 새 화랑이 요 새 화랑이 요 산을 풍악을 보려고 하는데 그때 밤에는 달도 밝게 이렇게 빛나는데 길을 밝히는 별에 혜성에게 살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는 혜성이 나타났다. 혜성이 나타났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달아 떠 있어라 이런데 무슨 혜성이 있겠는가. 달이 밝기 때문에 혜성 따위를 다 물리칠 수 있다. 밤에.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건은 아마 외구와 관련된 어떠한 별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올바름이 바르면 그러니까는 달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밝은 발음이 위치함에 혜성 따위는 다 물리쳐진다. 좀 웃기지? 달이 혜성을 물리치겠냐? 그냥 생각해도 지금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혜성은 지하가림도 못하는 놈이거든. 지금 이게 공기랑 충돌하면서 난리 난 놈이거든. 지금 머리에 불 붙었잖아. 이게 굉장히 당신도 굉장히 힘든 애예요. 걔 괴롭히지 말라고. 제일 힘든 애가 혜성이라고. 근데 혜성이 무슨 뭐 별자리를 이렇게 치면 야 그거는 이렇게 봤을 때 착각. 근데 옛날에는 저런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갖다 붙이는 거죠. 저런 게 있으니까 국가가 위험하고 왕에게 위중하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그게 그거랑 비슷한 거지. 7, 8월에 물가 조심해라. 비슷한 거야. 비슷해라. 상당히 비슷한 거야. 그렇게 해서 엄벙더벙 맞춰가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래서 요 해성가 융천사 날로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술적으로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주술가로서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 향가를 기록하려고 저거를 넣은 것 같아. 그러니까 유행가로는 상당히 퍼져 있었던 그랬던 것 같고 또 하나 감통은 감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감응한다. 그래서 감통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정수라는 승려.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저기 지금 융천사도 이게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승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수라는 승려가 빅녀 어른 여자를 구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용도 없어. 나 이런 거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내용인데 애장왕 때 신라 하대 때 황룡사의 정수가 살았대. 그 얘기는 신분이 좀 되는구나. 얘 신분이 좀 높구나. 겨울에 삼랑사에서 경주 위건동에서 천엄사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대. 어딘지 몰라 지금 여기. 그렇게 뭐 이동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동하는데 한 거지 여성이 애를 낳고 얼어 죽어 하고 있더래. 애는 죽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죽는 거를 보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신분제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 맞아. 이제 옷을 벗고 자기가 몸으로 이렇게 좀 데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옷을 덮어주고 자기는 거적을 쓰고 절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 대충 어떤 스토리인지 알겠지? 예. 그렇게 해서 저 여자를 살려줬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대에도 저게 쉬운 일은 아닌데 신분제 사회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을 사람같이 안 본다니까. 저거 진짜 안 쉬워요. 쉽지 않아. 저런 게 쉽지 않아. 그 현장 스님 이야기에도 그 사천성에서 현장이 인도로 떠날 때 뭐가 있냐면 그 어떤 절에 가니까 그 절 안에 약간 그 피부병, 문둥병 이 승려가 있었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붕대 같은 걸로 감으면 떡이 돼요. 이게 몸이 더 떡이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냄새가 나니까 방 근처에도 못 가.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근데 현장이 객승으로 갔다가 그 상태를 보고 그거를 다 씻어주고 닦아주고 옆에서 보필을 해줬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감동해서 고마워하면서 너가 인도를 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건데 나에게 비방이 있어 이러면서 반야신경을 딱 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걸 외우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때 제가 그걸 읽으면서 딱 드는 생각은 뭐냐? 그럼 자기도 그걸 좀 많이 읽어서 문둥병을 치료하면 잠깐 그런 생각 잠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반야신경이 다른 건 돼도 문둥병 쪽에는 약간 취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했어. 그래서 현장이 나중에 현장 스님은 그렇게 저처럼 생각하진 않았어.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고 가서 결국 잘 왕복을 하고 내가 이 반야신경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반야신경이 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은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도에도 그런 얘기 있는데 신은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거지가 신인 줄 찾다가 거지만 다 붙는다. 신 하나 찾다가 거지 다 붙어. 그래서 그렇게 했대. 그래서 얼어 죽고 있는 사람을 구해줬더니 왕이 있는데 왕궁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대. 정수를 왕사를 시켜라. 이렇게. 그리고 저때 왕사제도가 없었을 건데 근데 기록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서 정수가 국사가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뭔가 내용은 알겠어. 귀족 출신인 사람이 불교로 출가해서 최고 하층 사람에게까지도 자비심을 넓혔다라고 하는 좋은 귀감이 되는 이야기야. 그런데 국사를 시키라 마라가 하늘이 할 얘기인가? 네가 왜 거기서 나서 이게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왜냐하면 저기서 말하는 거는 불교적인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해석을 달리 해보면 뭐가 있냐면 저게 신라 하대가 돼서 복잡해지니까 전통적인 무속신앙 쪽에서 누군가를 불교를 밀었던 불교의 고승이 되는 데 있어서 그걸 밀어줬던 뭐 그런 기록으로도 해석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천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 무속과 관련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로 해서 감통편이 끝났고 삼국유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력, 기이, 흥법, 탑상, 의회, 신주, 감통 다 된 거예요. 이제 피은 그러니까는 왕력은 왕들의 역사, 기이는 기이한 이야기, 흥법이랑 불법을 일으킨 거, 탑상은 탑과 불상에 대한 이야기, 의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풀어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큰 스님들 이야기, 큰 스님들 전기라고 보시면 되고 뭐 불교를 크게 넓혔던 큰 스님들 전기, 의상원효 뭐 이런 신주편은 주술 주문으로 그러니까 해통이라든지 안 그러면 밀본이라든지 뭐 이렇게 향로 들고 이렇게 딱 하면 뭐가 팍 튀어나오고 뭐 이런 거. 감통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하게 이렇게 감응하는 이야기들. 이거 피은이라고 하는 건 은거한다. 나를 뒤로 물려서 은사, 살림처사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딱 물러나서 이렇게 조용히 살겠다라고 하는 은거자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효선이라고 하는 건 효행에 대한 이야기. 효행과 불교가 별 관계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계속 유교의 욕을 태바가지로 먹은 게 너네가 불효하면서 출가한다였는데 그런 게 조금 이제 뒤끝이 땡기니까 우리 쪽도 뭐 이런 거 있어요라고 해서 넣은 것 같아. 그래서 몇 편 없어. 불교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집단주의 구조, 가족이라고 하는 집단 구조 속에서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현대 사회는 그런 입장에서는 뭐 자식 부모도 그걸 바라지도 않고 네 팔 네 흔들고 속 시끄럽게만 안 했으면 좋겠다 서로 간에 이게 지금 현대 사회잖아. 그런데 예전에는 알다시피 뭐 조선시대라고 생각해 보면 부모를 끝까지 봉양하고 가는 게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게 삶의 틀 자체가 사실은 바뀐 거예요. 고려 때까지는 상업 중심이고 개인주의적인 중심으로 움직였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대가족제 중심으로 움직이는 농경사회였었어요. 그리고 상업은 개인주의도 가능한데 농경은 대가족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산시설이 바뀌고 결국은 조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게 농자천하시대본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남은 거는 뭐가 있냐면 자식에 대한 부담만 남아있지. 그러니까 아예 미국이나 유럽처럼 자식은 충분히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렇게 보내준다가 아니고 AS 개념은 남아있는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힘들지. 그러니까 뭐 딩크족 같은 얘가 계속 자식 안 낳고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살래요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야. 자식을 키워서 어느 정도 이상 키워서 내보낸다는 개념보다 내보내긴 내보내는데 계속 연결이 돼 있고 신경이 쓰여야 되는 상황이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놈이 또 자식을 낳으면 엄마인가? 이러면서 자꾸 보거든. 엄마인가? 그러면 이게 아유 엄마는 개 키우고 있는데 개 때문에도 외국을 못 나가겠고 또 개에서 좀 쉬려고 그러면 또 이놈이 또 손자가 걸리고 아유 이놈 걸리고 저놈 걸리고 개 걸리고 손자 걸리고 개 걸리고 손자 걸리고 어디 갈 수가 없네 이게. 아니야 지금 현대사회에서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끊어질 거면 끊어지든지 아예 붙을 거면 붙는 게 낫지 이게 어정쩡한 상황에서 의무들만 서로 남아있는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게 과도기에서 변화라는 과도기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양상들. 그런데 자장률사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 아들 외아들인데 내가 아들을 낳으면 출가시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출가시켜버리니까 그건 뭐냐면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고 하는 좀 개념이 다른 거죠. 조선시대 같으면 외아들은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저희 세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3대 독자는 군대도 안 가고 그게 이제 가계를 잇는다는 개념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개념은 없죠. 왜냐면 딸이라도 있기만 있으면 됐지 뭘 꼭 아들이어야 돼?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그거 있었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되고 여러분 윗세대 가면 열심히 낳았더니 딸만 딸 해가지고 아들 하나 낳으려고 막 뭐 5만 대만 거 시어머니가 주는 거 이상한 거 다 먹고 살만 더럽게 찌고 아들은 안 나오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 그죠? 주변에 찾아보면 그러다가 그 나면 이제 아들이 또 진짜 금지오겹이지. 참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이제 교만방자해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보면 뭐 그래. 그래서 이제 피은 편으로 요까지 끝나고 얼마 안 남았어요. 요 굉장히 짧습니다. 탑상의회까지가 사실은 탑상의회 흥법 탑상의회가 핵심이고 요 뒤쪽은 사실 뭐 다 짧아요. 쭉쭉쭉 가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피은의 낭지승훈 보현수가 나옵니다. 낭지라고 하는 스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법화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화경의 특징은 신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법화경 기도도 하고 금강경 기도도 하는데 금강경은 모든 좀 안 좋은 것들을 물리치는 정도고 법화경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면서 신통이 생겨요. 그래서 법화경 기도 오래 하면 하늘에 사리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어. 근데 지금
요 다음이 연희도명 문수점이라고 하는 거고 해영구정인데 전부 다 법화경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 지분들이 지금 작동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축산에 낭지라고 하는 스님이 살아. 영축산이 어디냐면 울산입니다. 울산의 영축산. 지금 거기에 영축사지가 있습니다. 지금 발굴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원영축산이에요. 그리고 이 영축산이 진짜 오리지널 영축산이고 그 옆에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떨어지는 게 있었던 게 축서산입니다. 축서산. 그 축서산이 지금 양산 통도사가 있는 그 산입니다. 영축산 통도사 아닙니까? 맞죠. 영축산 통도사. 근데 이거는 양산이고 원래는 울산 영축산이에요. 요게 나중에 사라지고 요게 축서산에서 영축산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결손되니까 차남이 지차가 장남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축사가 훨씬 더 중요한 절이고 저기에는 신통을 부리는 낭지라는 스님이 법화경을 읽으면서 527년부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527년에 2차 돈이 순교하던 때고 양나라에서 대통사가 개국 테이프를 끊는 해고 그 다음에 저게 달마가 오는 거예요. 오는 해요. 527년이. 그런데 527년에 신라 불교의 첫 시작 2차 돈 순교하던 때인데 그때부터 낭지는 여기 살고 있었대. 자기 말로. 그게 약간 조금 그렇긴 해. 왜냐하면 나중에 이 지통 이야기 나올 때 보면 지통이 661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낭지가 여기 들어와서 135년이 됐대. 뭐 오래 사셨어. 믿으면 오래 살았던 거고 안 그러면 약간 이게 근데 분명한 건 지통이나 원효보다 선배야. 원효보다는 선배야. 그래서 신라시대 때 인물이야. 그러니까 자장이나 이런 쪽하고 거의 비슷한 그 시절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장률사가 중국에 갈 때도 저 영축산 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오대산 안에 영축산이 있다니까. 예, 마치 경주 남산 안에 금오산이 있는 것처럼 오대산 안에 영축산이 있어요. 그 영축산이 있는 데가 지금 현통사에 있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과 영축산이 연결되는 게 사실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낭지 스님이 여기 아무튼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신통이 있는 분이에요. 법화경을 독송하면 신통. 그때 지통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지통이 의상대사 10대 제자로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낭지가 거의 자장보다 조금 빠르시거든요. 자장보다. 그러니까 의상보다는 훨씬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지통이 낭지 제자였다가 나중에 의상 쪽으로 갈아타는 것 같아. 지통이. 그래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통이라는 사람이 일양공의 노비로 7세에 출가했대. 이게 나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7세에 출가했대. 저렇게 노비 출신들이 크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리고 조기 교육을 못 받으면 한자를 읽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머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노비 출신이 뭐 이렇게 신분이 떨어진다라고 나오면 교육에서 박탈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어느 그 교육 시기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못 배웁니다. 그거를 나중에 이제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마음이라고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가방끈이 짧아도 그건 가능해. 야, 교육과 관련 없이 내가 행복한 건 가능하잖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공부랑 관련된 교종에서는요. 어렸을 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끝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한글은 세종대왕이 진짜 대단한 게 한글은 늦게 배워도 되고 대충 배워도 되고 이게 돼. 한문은 쉽지 않아. 어렸을 때 차곡차곡 올라오지 않으면 쉽지 않아.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홍 스님이 지방 향리 아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면석이 아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에서 완전히 이탈한 사람은 아닌데도 그 귀족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체계적인 교육을 못 받았어. 그래서
그게 돌아가실 때까지 약간 뒤에서 씹혔다니까. 왕사고 자시고 필요 없어. 제가 문장을 잘못 써요.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나홍 스님이 어떻게 보면 민중불교 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런 가송 같은 거, 노래 같은 거 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들을 취하게 되는 거야.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화계사의 숭산 스님이 미국에서 영어 한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는 아닌데 영어야. 그리고 그들에게 먹혀.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영어냐? 그거는 아닌데 영어야. 이해가 돼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 기간을 놓치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근데 지통은 머리가 되게 좋았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까마귀가 나와요. 갑자기 까마귀 효소왕 때의 그 사금갑조에도 나오는 그 까마귀인데, 까마귀가 나와. 까마귀는 태양. 까마귀가 지통한테 그랬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축산에 가서 낭지의 제자가 되라. 그리고 까마귀가 또 나와가지고 또 낭지한테는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통이 오니까 제자로 받아라.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게 아마 불교가 최정착하기 전에 무속적인 요소들과 결합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낭지가 오고 있는데 영축산에 와서 지통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나무 밑에 가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더래.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보현보살인데 너한테 계율을 주려고 왔다. 딱 이렇게. 그래서 보현보살한테 계를 받아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좀 이질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 왜? 저기서 등장해야 되는 건 문수보살이 등장해야 되는데 지금 보현보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현보살이 나온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법화경에서도 맨 마지막에 보현보살이 나오고 화엄경에서도 그렇거든. 그래서 법화 화엄과 관련된 어떤 흐름이 자장의 문수보살 계열하고 약간의 대척점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현보살한테 그 나무 밑에서 계를 받아. 그래서 그 나무가 나중에까지 있어서 그 나무를 보현수라고 그랬대. 보현의 나무. 그렇게 가는 거고, 낭지한테 가서 제자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의상대사의 제자가 되고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의상이 부석사에서 부석사 쪽에 주석하다가 추동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90일 동안 화엄경을 강의를 하거든요. 그걸 기록한 게 추동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추동에서의 내용, 기록. 그게 지통이 쓴 책이에요. 지통이 쓴 책. 지통이 뭐 대단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지책도 아니고 선생님이 한 걸 받아 적은 건데 이게 대단한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래. 그래서 지통과의 인연은 이렇고, 그리고 이 영축산이 진짜 대단한 산이거든요. 거기에 산신이 변제천녀예요. 영축산의 산신이 변제천녀.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현보살이 살고 있고 문수보살 삽니다. 그래서 여기 문수보살이 나중에 나타났다가, 그래서 그 옆에가 문수산이거든요. 영축산 옆에가 문수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양반이 어디로 가냐면 무거 쪽으로 가요. 그래서 무거 로타리 쪽으로 가는 바람에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모른다라고 해서 무거예요. 거기서 사라져. 그래서 울산에 가면 문수 예식장도 있고 문수 축구장도 있고 진짜 문수 월드컵 경기장. 실제로 다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어. 그래서 이게 문수보살과 관련된 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현보살이 약간 지분을 이렇게 넓혀서, 그러면 문수보현을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법화경. 법화경.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산해상도에도 문수보현이 이렇게 좌우보처로 법화경, 화엄경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원효랑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영축산에 원효가 살았어. 그 절이 어디냐면 서쪽의 방고사라고 하는데 어딘지 모릅니다. 영축산 조그만 절이에요. 조그만 산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몇 번 가봤거든요.
몇 번 가봤고 절터나 이런 거를 좀 찾으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저 옆에는 청량이거든요. 청량은 문수 청량산 할 때 그 청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얽혀 있는 게 있는데 울산이 공업화되면서 그러니까 도시가 너무 커지면서 그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태화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많이 살게 되면 유적이 다 흔들려. 그러니까 아예 사람이 안 살면 나중에 여기 아니요? 이러면서 좀 이렇게 해보는데 여기 아니요? 그랬더니 밥집이 들어와 있고요. 카페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라 같은 게 들어와 있어. 여기 아니요? 걷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걷어내도 소용이 없어요. 어느 정도 큰 건물이 들어설 때는 밑에를 파버리잖아. 그래서 그 다 유적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효보다는 선배였던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골짜기 서쪽에 삼위가 예를 갖춰서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지통한테 낭지한테 조언을 구해서 수장관문과 안신사심론을 저술했다. 무슨 책인지 모릅니다. 근데 신편 제정 교장 총록 그러니까는 교장에는 저 책 기록이 나와. 그러니까 고려 때까지만 해도 고려 의천 때까지만 해도 저 책이 진짜로 존재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간행하겠다는 게 교장 총록이거든. 그러니까는 팔만대장경이 있고 그 팔만대장경의 주석서를 내가 다 모아서 간행하겠다는 게 교장이에요. 교장이에요. 거기에 목록을 만들고 있었어. 의천이. 예, 그런데 작업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국사책에 나오는 의천의 속장경 간행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속장경은 잘못된 거고 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서 모음집 훨씬 많아요. 경전보다 훨씬 많아. 그러니까 금강경은 뭐 요만큼 5천자 좀 넘으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 주석서를 치면 수십 종은 안 되겠어요? 그 수십 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지. 일이 많지. 그래서 원효도 선배로 모셨고 지통은 제자고 그러니까 낭지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 오대산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 구름을 타고 날아다녀. 서유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낭지 승운이라는 게 낭지가 구름을 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축산인데 왜 구름을 타고 오대산에 갑니까? 오대산에 가서 법문을 듣는데 그 당시 오대산에 가서 중국 오대산, 산서성 오대산 거기까지 가서 법문을 듣는데 오대산 안에 영축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다니까. 오대산이 이렇게 큰 범주를 가지고 있으면 오대산의 메인이 영축산이에요. 오대산 안에 그래 영축산이 있어. 그래서 오대산과 영축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가는 게 이중 구조가 나오는 게 사실은 저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법문을 듣는데 하루는 그 법사가 오대산의 중국 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동네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좀 갖고 와봤으면 좋겠다 기념으로. 그랬더니 낭지가 이 영축산에 신라 영축산에 울산에 있는 영축산에 있는 나무를 하나 꺾어왔대. 예, 그게 형목이라고 합니다. 붉을혁자입니다. 붉을혁자. 뭔 나무인지 나 잘 모르겠어. 빨간 나무를 하나를 들고 왔대. 그랬더니 그거를 그 법사가 딱 보고 오대산에 그 누구라고 나오면 참 좋을 건데 그 법사가 보고 이거는 인도 영축산하고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인도 영축산하고 마가다국에 있어요. 영축산하고 신라 영축산에만 나는 특수한 종이다.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이 아니면 신라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대.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왔대?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낭지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됐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그때 낭지가 살았던 절을 형목사라고 합니다. 형목사.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 이 영축산 안에 존재하는데 어딘지 모릅니다. 영축산 안에서 절터로 지금 완전히 확정되고 발굴이 된 거는 영축사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축사에 낭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다. 그 오대산의 그 법사가 뭐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이 영축산에는 인도 영축산과 여기 영축산, 신라 영축산에는 법운지 보살이 사는 곳이다. 십지 보살이 사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십지가 뭐냐면 화엄경에서 보면 화엄경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항, 십지. 이 십지가 이거예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십지. 10번째. 이 위에가 등각, 묘각이 불이거든요. 그래서 십지보살이 사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울산의 영축산이 굉장히 신성한 데인데 참 저렇게 방치돼 있고 밥집이나 들어서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문수산, 영축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 마치 오대산 안에 영축산이 있는 것처럼 같이. 그래서 낭지 스님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영축사지라고 하는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낭지가 이 영축사지를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여기는 전불시대의 절터고 가섭불시대의 절터다 해서 땅을 팠더니 등항, 옛날에 부처님 앞에 등불 켜는 게 있어요. 그걸 2개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불시대 절터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경주에 7곳이 있고 천경림 흑륜사, 그 다음에 사천의 영흥사, 용궁의 남쪽 황룡사, 분황사, 용궁의 북쪽 분황사, 그 다음에 오릉 안에 있는 담엄사, 사천왕사, 영묘사. 이게 경주 안에 있는 7군데, 경주 안에 7군데, 그 다음에 플러스 울산의 영축사. 영축사가 있고 나중에 고려 말에 이르면 지공이 주장하는 곳이 하나 더 있죠. 이게 전불시대 가람지라고 하는 거는 가섭부처님 시대의 절터였었다. 가섭불 신앙이에요. 지공이 주장하는 데가 양주 회암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울산에 엄청난 절이 존재했다더라. 그것은 영축산도 있고 그 다음에 영축사가 있고 그것은 법화경을 이렇게 독송하면서 신통이 있었던 낭지 스님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데고 다녔던 그 절이고 그 다음에 신라불교의 첫 절 527년에 이미 낭지가 들어와 살았으니까 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인도 영축산과 기운이 맞통하는 곳이다. 맞통하는 곳이다. 자장 스님이 주장했었던 거는 한국 오대산이 중국 오대산과 기운이 통하는 곳이다. 이 낭지가 주장하는 거는 인도 영축산과 기운이 통하는 영축산이 울산에 있다. 그리고 그 울산의 영축산이 파괴되면서 울산에 큰 절이 2개거든요. 이 영축산에 있는 이 영축사지하고 그 다음에 태화사지예요. 태화사. 그런데 이런 절들이 사라지면서 결국 양산의 통도사가 영축산 통도사가 되었다더라. 라는 이야기 해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